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오늘 이 진짜 요새만큼 이 법적으로 우리가 해석해보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이 요새만큼 많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자,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런 문제들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분씩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하민경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민경 변호사입니다. 예, 그리고 정지웅 변호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지웅 변호사입니다. 예. 아유, 뭐 요새 변호사분들은 뭐 아니 트립만 키면 그냥 변호사분들이 쫙 그냥 계셔가지고 야 진짜 아니 그만큼 사실 뭐 이걸 아주 좋게 보면은요. 예. 이 법치라는 차원이 그만큼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돼서 변호사분들의 역할이 그만큼 커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법치 문제가 또 이렇게 그 법치가 좀 제대로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제대로 굴러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또 그건 아니라서 그거 모르겠어요. 이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부터 하죠. 오늘 지금 8차 변론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8차 변론 지금 시각이 6시 29분 45초 지나고 있는데 아유 8시면 큰일 나죠. 아유 그때까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이거 추가 기일이 지정이 됐어요. 18일인가? 네. 그죠? 예. 그러면 추가 기일 이후에 최종 변론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들어오기 전에 이제 속보로 봤는데 예. 이게 추가 기일이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로 이제 지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원래 증인을 또 신청을 했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도 신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게 위증 논란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증인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신청을 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졌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고 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도 내일 이제 재판관들이 모여서 하는 그 비공개 평의에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그 권한 대행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어서요. 아마 이제 다음 주 변론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말씀하신 거 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 지금까지 채택은 됐지만 증거 조사하지 않은 증거들, 이제 남은 증거들을 조사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국회 측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 각각 2시간씩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그동안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고 최종 입장을 밝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추가 증인이 채택이 된다면 9차 변론기일에서 이들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14일 날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에서 아마 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보통 8차 정도에 끝나나요? 아니면 더 많이 하나요? 물론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죠.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7차까지 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14차까지 17차까지구나. 네, 17차까지 네. 했었는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참 박근혜 대통령께서 많이 억울하실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들고요. 거기는 뭐 경제 공동체의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최순실 그분이 뭔가를 받은 거가 최서원 씨로 개명했어요. 예, 최서원 씨가 뭔가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님의 귀책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등등의 어떤 복잡한 법리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그때 예. 나온 게 경제적 공동체 뭐 경제 공동체론 이런 것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12.3 계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많은 것에서 실시간으로 거의 생중계가 되고 있었고 국민들이 다 실시간으로 그 상황을 느끼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상황이 심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황 심플한데 윤 대통령 측은 이것이 졸속 재판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처럼 국민이 이렇게 정말 재판을 다 이렇게 지켜보는 때가 있었나 싶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아는 재판 같은 경우에는 왜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는데 양쪽에서 나와서 이제 똑같이 증인 신문을 하고 이 증인이 잘 진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말로 진술을 하고 있는지 이런 탄핵 절차도 거쳐야 되는데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전에 했던 증인 그 주요 증인들의 발언들이 사실
선서를 하고 재판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부분들이랑 상당히 다르고요. 아까 전에 잠깐 그 홍장원 그 전 차장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성일종 이제 그 의원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김현태 단장이 얘기를 한 바에 의하면 이 부분이 회유에 의해서 민주당 의원의 회유에 의해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 그건 곽종근 예,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 관한 얘기고 또 이제 그렇습니다. 또 메모에 관한 부분도 예. 이게 이제 그 조태용 오늘 그 국정원장이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한 걸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바깥의 공간에서 이제 작성을 해서 잘 알아볼 수 없게 본인이 써서 보좌관한테 다시 쓰게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CCTV를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공간에 있었던 게 아니라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메모라는 게 보좌관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그게 이제 4장이나 메모가 있었고 이거는 사실 누가 언제 적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메모인데 그렇다면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는가 이런 부분이 사실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재판에서 이제 밝혀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이건 어떻게 보면 답을 정해놓고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헌법재판은 어떤 기관보다 사실 최상위의 그런 재판 기관입니다. 저희가 무한한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심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믿는 건데 그러면 적어도 증거 능력 있는 증거에 의해서 좀 제대로 재판을 해달라. 이런 부분이 국민들이 요청을 하는 부분인 거죠. 네. 근데 예. 그러면은 뭐 상자 대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증거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는 것만이 증거는 아니잖아요. 헌법 그 32조에 따라서 이제 그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 수사 진행 중인 기록을 뭐 헌법재판소에서 송부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심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립된 관행이 생겼습니다. 그 수사 기록을 가지고 오지는 못하지만 수사 기록의 사본은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대한 양의 수사 기록의 사본이 지금 헌법재판관님들이 증거로서 다 보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하자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 진술 같은 것들을 지금 헌법재판관님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네. 그 갖고 있는 것과 진술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면은 그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재판관님들이 그 증거를 어떤 거를 채택을 하고 채택을 하지 않느냐 체부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의 어떤 앞진술이 있고 후진술이 있었을 때 어떤 거를 믿느냐 그거는 헌법재판관들의 그거는 어떤 심증 형성의 자유 이런 것들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이 이제 그 12월 3일 이후에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이게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진술들은 12월 3일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진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이렇게 나온 진술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뭐 시간이 더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간에 접촉을 하면서 진술이 오염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본인의 어떤 기억의 왜곡이나 뭐 언론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생생한 거는 사건에 근접한 진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좀 졸속 재판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춘천지검장이 그 일제시대 그 안중근 의사 재판보다도 일제 재판관보다도 못하다 뭐 이런 진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그 당시 안중근 의사 재판 때는요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경성 변호사회였거든요. 대한제국시대에 경성 변호사회에서 안중근 의사의 가족들이 예. 변호사를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근데 일본 재판관이 그걸 안 받아주고 거기 관선 변호인 일본인 관선 변호인한테 해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뭐 일제 시대 재판관보다 못하다 이런 춘천지검장 이분 말씀은 굉장히 비판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예. 사실 춘천지검장이 말했던 그 비판의 요지는 사실 그런 부분이라 뭐 매일 재판 진행했고 이런 거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사실은 그 조금 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 방어권을 줘야 되고 변론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주지 않은 거에 대한 그런 비판인 것 같고요. 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조서와
그다음에 증언이 다르면 어떻게 하냐 물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재판관이 그 신빙성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반대 신문권이 사실 충분히 보장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서라는 거는 며칠에 걸쳐서 이제 검찰에서 밤샘을 해갖고 여러 명을 진짜 조사를 해서 만드는 그 집대성한 이런 조서를 이제 국회 측이나 이런 데서 증거로 이제 재판장 보고 있는데 나와서 선서를 하고 한 증인이 다른 말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변호사 측에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걸 바로 보고 탄핵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초시계가 등장해서 양쪽 다 시간을 동일하게 뭐 1시간, 뭐 1시간 이렇게 줬으니까 이게 공평하다 하는데 이걸 똑같이 주고서 제한하는 거는 이거 자체가 사실 공평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달라라는 의미에서 아마 그 춘천지검장은 그렇게 비판을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우리 다 변호사니까 실제 형사 재판도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거기도 초식이 있어요? 예? 초식이 있어요? 초시계는 없지만 예. 이제 증인 신청을 하면 증인이 채택이 되면 자 검사 측 시간 얼마 필요하세요? 그다음에 뭐 변호인 측 시간 얼마나 필요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 시간을 이렇게 그렇게 차이를 두지 않고 뭐 검사 30분 그다음에 피고인 측 변호사 30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시간 자체를 왜냐하면 재판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주지 아니하고 제 생각에는 맥스로 주는 게 1시간씩 이제 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정치인들 재판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해본 적은 없지만 그거는 이제 뉴스에 보면은 뭐 엄청 길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 소라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작은 조직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굉장히 지금 업무가 많이 몰려 있고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만 하는 게 아니고 권한쟁의 심판도 하고 또 다른 분들에 대한 탄핵 심판도 하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정이라 대심판정이라는 그 심판정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심판정에서 다른 재판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사실상의 물리적인 한계라든가 그다음에 인력적인 한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뭐 하여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뭐냐면 그 변론하는 중에 증인한테 직접 묻고 싶다고 하니까 대리인 통해서 하라 뭐 이러니까 피청구인 측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형사 사건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네,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구속된 피고인보다 사실 이제 밖에 이제 구속되지 않은 불구속 피고인 사건을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옆에서 제가 이제 변호사니까 제가 이제 증인 신문을 하다 보면 옆에 당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그 말이 잘 안 들려요. 무슨 취지인지 잘 모르겠고 이게 어떤 뜻으로 이게 물어봐 달라는 건지 사실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구속된 구속되어 있잖아요. 피 신청인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에 2번씩 그것도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변호인들이 접견을 가서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또 관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묻고도 아마 다 묻지 못한 것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이제 재판정에 나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진술하는데 내가 당사자가 들었는데 이 부분 다른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당사자도 직접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재판정에서. 그런데 지금은 얘기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얘기하세요 하고서 또 시간을 제한해 둡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 국민이 봤을 때 이 재판이 과연 공정하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시간을 무한정 달라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그 시간에 충분히 심리하는 것처럼 사실 좀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부분인 거죠. 예,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가 재판을 이제 많이 하다 보면 판사님들마다 제 경험상 좀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재판장님도 계시고 아니면은 대리인을 통해서 하라는 재판장님도 계셔요.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어떤 거기서 대리인을 통해서라는 건 변호사를 통해서라는 거죠. 그렇죠. 변호인을 통해서 하는 건데 피고인이 직접 얘기하려고 했을 때도 그렇게 제지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 이게 하는 말을 그냥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변호인에게 얘기를 하고 변호인이 물으라는 거예요. 그 취지는 뭐냐면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재판 결과는 파면이 될지
아니면 다시 복귀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제일 이제 높은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이런 제약 요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호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라. 그거는 소송 지휘권이라는 거는 그 재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걸 아예 말을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을 통해서 하라는 거는 그거를 가지고 블레임하거나 비난받을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 증인 신청 다시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혼자 받아들일까요? 사실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사실 한덕수 총리만큼 그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재판부에서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서 바로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덕수 총리가 여기저기 이제 나와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들어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 이제 사실 선서를 하고 증인들이 나오면 상당히 참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밖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랑 많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듣고 이제 보고 이렇게 경험했던 사실을 말해야 되는 것과 내가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건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덕수 총리가 다시 나와서 이제 조금 증언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 부분만 해도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다들 또 뭐 국민의힘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모든 사람들도 생각을 하기에 한덕수 총리는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평의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평의를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평기라는 게 이제 헌법 재판관들이 전원이 자기네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한다 이거죠. 예, 전원이 그죠?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결론이 도출된다는 거는 예. 결국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겠지만 그건 비공개거든요, 평의가. 그게 비공개인데 나와서는 단일한 목소리를 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뭐 이게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돼서 4대4로 갈렸잖아요. 그런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재판관들이 평의를 하면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면 이제 그거는 단일한 의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진술이나 이런 부분은 검찰에서 충실하게 이야기한 진술 조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술 조서들을 다 읽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의에서 만약에 한덕수 총리를 부를 필요가 없다라고 만약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존에 있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정형식 재판관님도 동의하셔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요. 이게 뭐 콘클라베 같이 이렇게 이제 평의가 끝날 때까지는 아마 안 나오실 거예요. 콘클라베는 이제 그 교황 뽑는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데 네. 글쎄 뭐 그런 예. 그 교황 뽑는 거하고 지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하고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방식은 비슷하다는 예. 말씀입니다. 예.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 한 변호사님이 이 법은 상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너무 말들이 막 바뀌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뭐 회유를 했네 뭐 했네 이러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은 사실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헌법 재판을 하면서 좀 바로 잡아줘야 되고 어떤 재판에서도 이렇게 이제 말이 오락가락하는 경우에는 다시 증인을 불러서 다시 신문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재판관들이 이 사람이 신빙성이 있다, 이 사람이 맞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데 아까 전에 정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대를 들었는데 그때와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재판정에 나가서 당사자가 부동이라면 증거 능력 자체가 사실 없어집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만 유일하게 이제 그걸 쓴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형사재판과 다르다. 이 헌법재판은. 그런데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도 헌법소원이라든지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준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재판 같은 경우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공무원으로 치면 파면이나 뭐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요한
중요하게 증거가 참 중요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갖다 쓰려고 하면 적어도 증인들을 다 이제 심리를 충분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졸속이다. 자꾸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 들고요. 관련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 헌법재판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 당연히 헌법재판소법, 그다음에 헌법재판 규칙, 그다음에 이제 민사소송, 그다음에 탄핵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헌법재판소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주 중요한 문구가 하나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그 범위를 누가 정하냐? 헌법재판관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이 헌법재판 이 말하자면 그 조항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부동의하면 여기 갖다 쓸 수 없다는 그 조항은 여기다가 갖다 쓸 수가 없다. 준용할 수가 없다. 그러고 형사재판하고 헌법재판은 그 성질이 다르다라고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성질이 다르다라는 얘기는 본질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형사재판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냐 안 보내냐의 문제고 이 헌법재판에서 탄핵심판 특히 뭐 대통령을 파면을 시키냐 안 시키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냐 안 보내냐가 더 엄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더 엄격한 그것을 헌법재판에다가 헌법재판의 성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갖다 쓰지 않겠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 법문에도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그 문구가 없던 문구가 개정이 돼서 그러니까 변호사님 들어간 거예요. 말씀대로 이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사실 헌법재판도 재판인데 재판이기 위해선 적어도 진짜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를 써야죠. 이게 사실 형사소송법이나 모든 거에 이제 이거는 민법에서 증인신문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를 쓰지 않고 재판을 한다? 그러면 이걸 누가 어떻게 재판관이 만약에 이게 신빙성을 만약에 판단을 하더라도 뭘 보고 도대체 판단을 해야 됩니까? 이렇기 때문에 원님 재판이냐 아니면 뭐 어떻게 이걸 판단을 하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충분히 심리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헌법재판소에서 좀 잘 알아줬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측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헌재 재판이 이런 식이면 중대한 결심하겠다. 뭐예요? 이거 뭐라고 보세요? 아니 뭐 중대 결심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일단 보면 이제 겁이 나잖아요. 무슨 중대 결심을 하실까? 그런데 일단 뭐 중대 결심이 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나는 불복하겠다. 이것도 중대 결심일 수가 있고 이제 뭐 이런 재판은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대리인단이 총사퇴를 하겠다. 이것도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이 가능성은 굉장히 가능성이 낮을 것 같은데 그냥 나는 그냥 자진 사퇴하겠다. 하야하겠다. 뭐 이것도 뭐 중대 결심일 수도 있고. 그건 뭐 아까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뭐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그건 가능성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두 번째 시나리오 대리인단이라는 게 이게 법조 용어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다 사퇴한다 이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글쎄요. 근데 사실 중대한 결정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뭐 대리인들이 다 사퇴한다? 이것도 저는 사실 있기 어렵다고 그래요? 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이 사실 아니라 아까 또 불복 얘기도 하셨는데 계속해서 국민의힘 저희 대변인이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럼 불복하려고 자꾸 이렇게 뭔가 그 스텝을 밟는 거 아니냐, 밑밥을 깐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헌법재판이라는 건 단심제이기 때문에 불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나도 2심, 3심까지 있잖아요.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단심이어서 너무 극소수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불복을 뭐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또 그리고 저도 변호사지만 변호사로서 중대한 결정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있을까요? 진짜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한 게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씩 이재명 대표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위헌법률 심판 본인 그거 했죠. 예? 했는데
이거 결국은 지금 수용을 안 한 것 같고 26일에 변론을 종결한다는 건데 지금 대법원 판결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인가 이런 것도 관심인데 간단하게 30초씩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3월 달에 이제 이게 선고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3월에 선고가 나오는데 2심 2심 선고가 맞아요. 예. 2심 선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저기 불복 기간 상고 기간이 7일이에요. 7일. 7일이고 그 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가 되고 나서 예. 또 상고 이유서를 또 20일 안에 내야 돼요. 어허. 그러면 일단 그 형식적인 절차를 아무리 빨리 굴린다 그건 한 하더라도 달이네. 거의 한 달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서 이거를 충실한 또 심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심리를 어느 정도까지 충실히 하실 건지 아하. 그거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윤석열의 시간과 이재명의 시간이 이게 어떻게 이게 딱 아다리가 잘 맞으면 아다리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게 예. 맞으면은 출마를 못 할 수가 있어요. 예, 출마를. 알겠습니다. 네. 예. 이재명 30초. 대표가 이제 다른 방송에 나와서 이게 대법원 선고는 2달 안에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정말 본인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근데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 조금 더 신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등이 없도록 또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지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용어는 그냥 바둑 용어다 이렇게 예, 들으시면 바둑 됩니다. 용어.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하민경 변호사, 정지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